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연휴는 잘 쉬셨는지요? 참 야속하게도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오던 뉴욕 증시, 간밤에는 아주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만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기준으로 이제 미국은 셧다운 9일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과연 셧다운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되고 현재 미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상세하게 들여다보겠고요.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날이죠.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뉴욕 증시는 바삐 달려갔습니다. 그 흐름들 간략하게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쉬는 동안에도 시장은 다 보셨을 테니까 리캡 부분은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표정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쉬는 동안 뉴욕 증시는 AI 과열에 대한 걱정의 벽을 타고 오락가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6일인 월요일까지 S&P 500 지수는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만 다음 날인 화요일부터 본격적인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상승할 때에도 하락할 때에도 공통적인 재료는 AI입니다. AI 과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될 때에는 시장이 빠지고 반대로 기대감이 부각될 때에는 시장이 상승하는 것이 최근 며칠간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가장 튀었던 것은 일단 금요일 팔란티어가 되겠습니다. 전장 통신 시스템인 NGC2 근본적인 보안 취약점이 있다라는 내부 문건이 공개됐지만 사측에서 이미 일부 문제는 해결이 됐다라면서 반박을 했고 그러면서 이후 나흘간 급반등에 나서는 양상이 펼쳐졌고요. 월요일의 주인공은 AMD였습니다. 오픈AI와의 협력 계약 체결 소식 속에서 주가가 무려 24% 가까이 폭등세를 나타냈고요. 향후 5년간 오픈AI는 총 6기가와트 규모의 MI450 GPU를 도입한다라는 계획입니다. AMD가 과연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에 본격적으로 도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계기가 될 것인가 궁금해지는 뉴스였고요. 다음 날인 화요일 오라클의 급락세가 투심을 꺾었습니다. 오라클은 현재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하고 인프라를 전부 다 갖춘 뒤 다른 회사들에게 이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일부 임대 계약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보도가 전해진 겁니다. 다만 지금은 초창기 공격적인 확장 국면이기 때문에 마진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는 JP모건 등 일부 월가 IB들의 의견들이 전해지면서 이후 주가는 오늘을 포함해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가성비 모델이죠.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던 모델 3와 모델 Y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만 가격대가 3만 달러 중반대 이상이죠. 가장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괜찮은 이 가격대가 2만 달러 후반에서 3만 달러 초반인데 여전히 그것보다는 비싼 가격이다 보니까 판매량 증대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평가 속에서 주가가 4% 오히려 급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시장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목요일 증시였고요. 시장은 최고치 수준에서 조금씩 후퇴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스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장중 저점 대비했을 때 이 낙폭을 대부분 만회해가는 움직임은 반가웠던 하루였습니다. 나스닥 0.1% 가까운 하락이었고요. S&P 500 지수는 0.3% 역시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는 오늘이었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오늘로 9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양장의 입장차가 상당히 크고요.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민주당이 요구하는 오바마 케어, 이 보조금 지급 연장권에 대해서 끔찍한 혼란상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지금 이 셧다운 자체를 하락의 재료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경제 지표의 발표가
발표가 지연된다라는 부분, 오늘의 경우에는 원래 이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와 도매 재고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공무원들이 지금 쉬고 있다 보니까 발표가 연기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 베센트 재무장관은 아르헨티나 지원을 위해서 200억 달러의 구제 계획을 확정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이 직접 아르헨티나의 페소화를 매입했다라는 발표가 전해지면서 간밤 이 페소화의 급등을 부추기기도 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었고요. 상품 시장에서는 금과 은 가격이 전거래일까지 최고치 랠리를 펼치다가 간밤에는 2% 안팎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특히 은 가격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75%가량 급등한 상황이죠. 장중 한때에는 트로이 온스당 51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인 50달러를 넘겼습니다. 1980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불확실성 증대, 안전자산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국제유가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1단계 평화협정을 타결하면서 급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WTI 기준으로 1.7% 정도의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날 1차 평화협상안에 서명을 하고 72시간 내 인질 교환을 합의를 했습니다. 2년 동안이나 이어졌던 전쟁이 드디어 종료가 되고 중동의 평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섹터와 종목들의 흐름이 어땠는지 보기에 앞서서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AI가 과열이냐 버블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정말 많은 월가의 빅샷들이 AI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놨고요. 간밤에도 그 목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전부 다 통합해 봤는데 일단 세븐슬리포트의 톰 에세이, 이번 현상은 수익이 없는 기업 중심의 1990년대 닷컴 버블과 달리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질적 자본 투자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상승이라면서 AI 과열 주장에 반박을 하고 있는 입장. UBS의 울리케 전문가의 경우에는 AI 부문에서의 대규모 투자 약정이 이어지고 있다. AI 채택 가속화와 거시 환경이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전체적인 증시에 대한 낙관적인 뷰를 재확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와그너, 일부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이 과열됐다며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여전히 하락 시 매수 전략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자 하는 센티먼트가 여전히 살아있고 더 강력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나마 오늘 목소리를 내놨던 전문가들 중에서 가장 신중한 뷰를 내고 있는 사람이 이 파이퍼 샌들러의 크레이그 존슨이 되겠습니다. AI와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강하지만 단기적으로 과열된 종목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하다. 특히 시장 전반의 매수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봤을 때에는 시장과 싸우기보다는 여전히 남아있는 AI 랠리를 즐겨야 할 때이다. 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섹터들의 표정도 확인해 보시죠. 약세장 속에서도 AI 리더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라클과 팔란티어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강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시장 방어에 나서줬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장중 한때 사상 최고가인 195달러를 돌파하는 순간도 있었고요. 이제 200달러 경신을 정말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라클의 경우에는 베어드 측에서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목표가 365달러를 제시한 영향 속에서 주가 2.9%의 반등 흐름을 가져갔고요. AI 시대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서 확실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는 평가도 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인텔의 주가 역시도 1%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냈죠. 이 1.8나노미터 반도체를 제조하는 18A
첨단 제조 공정을 가동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5나노 이하의 파운드리 양산은 전 세계에서 TSMC와 삼성전자만이 할 수가 있죠. 특히 1.8나노의 경우에는 이 두 회사가 양산 중인 3나노보다도 더 첨단의 공장에 해당합니다. 최첨단 공정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2위 파운드리 업체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밝힌 인텔인데 그와 관련해서 진척 상황이 전해진 만큼 오늘의 주가도 부양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애플의 경우에는 1.6%가량 쉬어갔습니다. 이 시리의 AI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AI 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AI 시리가 딜레이 된다면 아이폰 판매 둔화를 또 자극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고요. 산업 섹터 내에서는 보잉의 주가가 4%나 급락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터키 항공과 대규모 수주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가격에 있어서 협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발 가능성이 불거진 영향이었고요. 상품 시장에서 구리 선물 가격이 지난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대표적인 관련주인 프리포트 맥모란의 주가가 1%가량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주요 종목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묶어서 보시죠.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이 미국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의 반도체 수출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상승의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UAE가 미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대가로 반도체를 수출해 줄게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 되겠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아랍에미리트로의 칩 수출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울러 켄터 피츠제럴드가 목표가를 $300까지 높여 잡은 점 역시도 우호적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자세한 종가 1.83% 상승하면서 $192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이 핵심 광물의 해외 수출을 제한하면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테마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리튬주입니다. 이 중국의 새로운 규제에 따라서 리튬 배터리의 수출이 제한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이 북미 지역 자체적으로 공급망 강화에 더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죠. 이에 따라서 대표적인 관련주 두 가지, 엘버말 그리고 리튬 아메리카스의 주가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엘버말은 5.3% 급등한 $96.5대에, 그리고 리튬 아메리카스의 경우에는 2.2% 상승하면서 $8대를 뚫어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히토류 대장주 MP 머티리얼즈의 강세 역시 눈에 띄었죠. 미국 국방부의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소식에 더해서 BMO 캐피털 측에서 미국의 히토류 챔피언이다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의 경우에는 보유로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했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MP 머티의 주가는 오늘 2.4%의 상승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히토류와 리튬 관련한 소식은 잠시 후 해운 앵커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먼저 델타 항공입니다. 실적 결과가 전해지면서 주가도 상승세를 연출했는데요. 일단 3분기 매출액이 $152억, EPS가 $1.71로 발표가 됐습니다. 각각 예상치를 웃도는 양호한 수치, 거기에다가 연간 가이던스 역시도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 상승세를 나타냈을 뿐더러 이 동종업계 전반으로 훈풍을 불어 넣으면서 사우스웨스트라든지 아메리칸 에어라인 등의 여러 가지 항공사들 다 함께 올랐습니다. 4.3% 델타의 주가 상승하면서 $60 선에 육박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페라리의 경우에는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가도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전기차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자사 스포츠카 라인업, 내연기관차를 40%, 하이브리드 40%, 그리고 완전 전기차를 20%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서 전했던 40% 전기차 목표치보다 낮아진 수치가 되겠고요. 이에 따라 페라리의 주가는 두 자릿수의 급락세를 보였죠. 15%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기업인 아케로 테라퓨틱스, 노보노디스크에 인수된다라는 소식 속에서 주가도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인수 규모는 총 $47억, 주가는 16.3%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 모두 봤고요. 연휴 기간 동안의 리캡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시죠.
정말 길었던 꿀 같은 연휴였는데 챙겨봐야 될 뉴욕 증시의 이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투자 본능을 다시 깨워야 되는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시장도 일거래일만 남겨두고 있는 이번 주이긴 합니다만 다음 주 그리고 남아있는 10월 연말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매크로 인사이트 그리고 마켓 인사이트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매크로 인사이트는 셧다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들 가져가야 될지 짚어보겠고요. 금값이 4,000달러 돌파하는 정말 역대급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랠리를 펼치고 있는 귀금속들 그리고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산군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들여다보죠. 자, 그리고 일본과 프랑스의 추이에 따라서 달러 흐름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들여다보겠고요. 마켓 인사이트도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쉴 때 꼭 오르던 뉴욕 증시 막상 우리 시장이 다시 개장을 하려고 하니까 3대 지수가 모두 내려서 좀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급등의 기록들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면요. S&P 500이 4월 저점으로부터 이제 거의 40%에 육박하는 상승 흐름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최고점 기준으로는 6,764포인트 선까지 올라섰던 S&P 500 지수였습니다. 자, 6개월 만에 30%대 상승을 했던 과거의 이력이 있는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1930년 이래 단 10번에 그치고 있고요. 자, 그리고 9월까지 10% 이상 연간 기준으로 상승한 사례는 1990년 이후로 14번째인데 이 중에 12번은 연말에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다라는 그러한 기록도 함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매크로 첫 번째 이슈는 셧다운입니다. 셧다운 9일차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길어질까? 폴리마켓상으로는 10월 중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쪽의 베팅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용면에서는 공무원 80만 명의 무급 휴직이 이루어지면서 필수 인력의 보수가 뒤로 미뤄진 채로 지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셧다운 기간은 정해진 기간이 없다는 것이 조금은 공포 심리를 조성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길었던 사례는 트럼프 1기 당시에 2018년 당시에 35일, 이때가 가장 길었던 셧다운 기간입니다. 공공서비스도 함께 마비가 되는데 필수 복지 서비스가 유지되기는 하나 이렇게 임금 지급도 미뤄지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맞물려서 돌아가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경제적인 영향이 가장 중요할 텐데 GDP 기준으로는 한 주에 0.2% 손실을 보는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임시 예산안은 6번째 부결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셧다운이 민주당 탓이다라고 돌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영구 해고가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질 텐데 그 가운데에서 많은 일자리는 영원히 다시 복원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경고도 함께 내놨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지금 현재 고용 지표를 굉장히 강하게 주시하고 있는 연준으로서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코멘트가 될 텐데요. CBS와 유고브가 함께 합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에서는 현재의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 탓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9%로 집계가 됐습니다. 양쪽 모두 잘못이 있다라고 응답을 한 비율은 31%, 민주당 탓이다라고 응답을 한 비율은 30%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탓이다라고 언급을 한 부분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정상적으로 발표되는 지표들은 ISM 서비스업 제조업 지표를 비롯해서 민간에서 발표가 되는 지표들이 되겠습니다. 자,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지표로는 고용보고서 발표 안 됐고요. 그리고 연준이 주목을 하는 물가 지표인 PCE까지도 과연 영향을 받게 될지 지속적으로 셧다운의 추이를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매크로 이슈는 금의 랠리입니다. 셧다운에 홀리고 있는 금괴의 매력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 가격이 지난 10년간 4배가량 올랐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2,000달러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4월 해방절 당시에 3,000달러를 돌파해냈고 올해 안에 4,000달러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4,000달러를 돌파하게 한 동력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2000년대 초에 등장한 ETF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금 투자가 조금 더 쉬워졌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중앙은행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금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특수한 상황, 셧다운이 불거지면서 금의 안전자산이라는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는 점도 금 랠리를 가파르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중앙은행들의 금사랑, 그 이유가 무엇일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은행에서 금을 사들이고 있는 국가들이 어느 쪽에 좀 집중되어 있나 들여다보면요. 러시아와 중국이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금 보유 규모를 조금 축소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금 랠리는 중국이 미국 중심의 금융시장에 덜 의존하는 세계를 건설하려는 목표의 일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10년 동안 금 보유고를 축적해온 상황이고요. 글로벌 금괴 비축량 구축 정도로 살펴봤을 때 6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역시 지난해 전 세계 수요의 20%를 끌어모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2010년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크게 늘어난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참고할 만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렇게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아직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은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자산군에서 금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분들은 좀 소외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상위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는 3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금입니다. 귀금속 랠리를 YTD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백금이 84% 올랐고요. 은이 70%, 팔라듐이 61% 오르면서 금의 54% YTD 상승률을 크게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안전자산,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기타 귀금속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산업이 다시 조금 더 활기를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경기가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감 쪽에 조금 더 크게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과 현물 금 가격과 금광기업 ETF 구성 항목들 사이에서는 어느 쪽이 조금 더 수익률이 좋았을까요? 현물금은 앞서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50% 이상의 상승폭을 뿜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광 ETF를 영위하고 있는 바네크, 아이쉐어스의 금광 ETF를 살펴보면요. 수익률이 90에서 100%가량으로 금 현물보다 오히려 2배가량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 자체보다도 투자 심리 그리고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금광 ETF로 몰리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겠고요. 특히 금광 ETF의 경우에는 금 가격이 오르게 되면 금광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매수세가 몰렸다라는 것으로도 풀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디지털 금이 실제 금 현물 가격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시간이 100일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를 비교한 자료인데요. 2024년 후반부터 금과 비트코인이 동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비트코인이 금의 상승을 100일 간격으로 따라간다라는 분석 자료입니다. JP모건에서는 금 대비 비트코인 변동성 조정 적정 가치 모델을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금의 상승 가도를 비트코인이 동일하게 따라가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연말 이전에 16만 5천 달러에도 도달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연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될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이웃나라, 먼 나라 이웃나라 일본의 소식입니다. 이제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본 담당상이 새 자민당 총재로 올라서게 됐는데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부 담당상과 경쟁을 해서 이렇게 사나의 새로운 자민당 총재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재정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을 표방하고 있다. 그리고 BOJ의 금리 인상에 비판적이다라는 점에서 아베노믹스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격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달러는 강세를 띠고 엔화는 약세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프랑스는 계속해서 전국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임 총리가 27일 만에 사임을 발표를 하면서 유로화도 역시 동시에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 강세 속에서 각국의 이 금과
미국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동시에 본다면 어느 쪽에 수요가 몰릴까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도세는 역시 중국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11개월 연속으로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여나가고 있죠. 2025년 말 대비로는 41%나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는 중국입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는 7월 기준으로 9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고요. 연 9%씩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미중 갈등과 유럽 경기 둔화라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소를 해치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만약에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1%만 금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금 가격이 온스당 5,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여러 자산군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이어나가면서 수익성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켓 이슈로 들어가 보죠.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AMD와 오라클이 그 중심에 서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AMD의 경우에는 오픈 AI와 장기 제품 공급 파트너십 투자 협력 소식을 바로 6일 발표를 했고요. 23.7%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라클은 때 아닌 다시 수익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AI 버블론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만들어냈는데요. 현재 시간 7일 기준으로 2.5% 주가가 빠졌는데 장중 한때는 6% 넘게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서 AMD와 오라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이어가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시죠. 자, 샘 알트먼의 트위터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픈 AI와 AMD 협력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공급 규모와 일정상으로 오픈 AI가 내년 하반기부터 최초 1기가와트 규모의 AMD 인스팅트 GPU를 도입한다라는 소식입니다. 6기가와트라는 정말 큰 규모를 수년 동안 배치한다라는 것이 목표고요. 앞으로 오픈 AI는 최대 1억 주 넘게 AMD 신주 워런트 권한을 갖게 될 텐데 6기가와트 규모의 AI 칩을 실제로 모두 설치하게 된다면 오픈 AI는 AMD의 지분 10%를 거의 한 주당 1센트의 헐값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시장 추산으로 1기가와트당 50억 달러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6기가와트를 배치하는데 약 30에서 60조 원대 투자 규모가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약 안에서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질문들, 대만의 유명 IT 저널리스트죠. 거밍치가 설명한 내용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AMD가 2026년에 코수를 과연 주문을 할 것인가? 최근 2주 동안 주문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는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1기가와트 배치 규모를 과연 AMD가 기존에 넣었던 주문 물량만으로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의 질문인데요. MI400 시리즈용으로 추정되는 주문량 6에서 8만 장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 물량이면 1기가와트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약 소식으로 인해서 실제 배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어느 쪽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HBM과 UA링크 공급망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텐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면 AMD를 바로 떠올리게 되죠. 삼성전자와 UA링크의 경우에는 아스테라랩스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만 엔비디아의 주가에는 좀 위협이 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는 경쟁 구도 선점 전략을 이미 착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AI 컴퓨팅이 확장되는 한에서는 엔비디아에 미치게 될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본다라는 코멘트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AI 생태계에서 돈이 흐르는 방법, 이 그래프는 아마 좀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AI 생태계 허브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오픈 AI 그리고 엔비디아입니다. 그 안에서 오라클도 인프라 구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기존의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견고한 틀을 이 AMD가 한번 깨보겠다라는 당찬 포부가 느껴졌던 이번 계약 내용입니다. AMD는 단일 밴드로 지정되는 게 아니고요. 브로드컴이 칩 커스텀 개발, 그리고 오라클은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다라는 점에서 이 기존의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던 생태계에 조금씩 파고들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오픈 AI부터 전반적으로 초거대 인프라 밸류체인 안에서 각각의 역할들이 주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자, 그렇다면 오픈 AI와 주요 테크 기업 간 파트너십 내용을 통해서 오라클이 왜 주가가 하락했는지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라클은 오픈 AI와 3천억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을 최근 체결을 했고요. 메타와는 100억 달러 이상의 6년간 클라우드 계약을 맺었습니다. 100억 달러 이상은 앞으로 조금 더 그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오라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계속되는 초거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라클의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디인포메이션발 경고음이었고요. 오라클 내부 문서를 인용해서 엔비디아 칩 구동 서버 임대로 9억 달러의 수익을 냈는데 실제로 마진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블룸버그 역시도 최근 실적 보고서의 총 마진율이 67%가량으로 나타나는데 1년여 만에 가장 낮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자, 오라클은 9월에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매출 향후 3개 회계 연도 동안에 700%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매출뿐만이 아니라 이익률을 들여다봤을 때 과연 이것이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보도가 되면서 기술주 버블 뉴스의 언급 빈도가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과 실적이 실제로 반영되는가 그리고 그를 확인하는 과정 안에서 덜컹거림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버블론에 거품이 낀 건 아닐까? 실제로 AI 랠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는 5개 주요 AI 하이퍼스케일러가 2027년까지 1조 달러가 넘는 투자를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티에서는 글로벌 상황에서는 2조 달러가 넘게 그리고 미국에서만 1조 달러가 넘는 투자가 집행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등장하는 과밍치의 이름 오라클의 경우에는 AI 서버 전환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손실 규모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시적 손실로 렌탈이 늘어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인도량도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여줬던 인도량이고요. 무엇보다도 ESS 배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연방 세액공제 종료 전에 전기차 구매를 서두른 영향이 이번 인도량의 상승을 좀 견인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와 함께 일론 머스크의 순자산은 역사상 최초로 5천억 달러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자, 그 밖에도 XAI 관련한 소식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과연 AI 버블론 안에서 우리가 또 어느 방향으로 투자의 목표를 삼아서 가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